한국은 미래다. 미 국방부 F-35 정비총괄 토머스 리처드슨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그는 말했죠. 정밀 정비는 일본, 한국은 하청 수준. 그 믿음은 오산활주로 한복판에서 부서졌습니다. 날개가 꺾인 F-35 모두가 교체만이 답이라던 순간, 우리가 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데이터가 답했습니다. 그날 바뀐 건 기체 하나가 아니라 동맹의 지도였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을 동북아 정비 허브로 공식 지정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편견이 어떻게 존경으로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라 믿어왔습니다. 펜타곤 내 제 사무실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죠. 규격화된 교범들이 책장을 가득 채우고 형광등의 차가운 빛 아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만년필로 노트를 적는 딸깍 소리, 금속 폴더를 넘기는 삭다시하는 소리가 저의 일상이었어요. 내게 정비는 수학이었습니다. 변수는 혐오 대상이었죠. 2012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협력사에서 납품한 항공전자장비 하네스가 납기 지연으로 대규모 일정 차질을 빚었어요. 현장에서의 급한 리워크로 겨우 메꿨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상관의 싸늘한 시선과 질책, 그리고 2년간의 진급 보류. 그날 이후 제 경력에 지워지지 않는 흠집이 생겼죠. 리처드슨, 어떻게 기본적인 품질 관리도 못하는 하청업체를 선택한 건가? 상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관한 모든 보고서, 인터뷰, 브리핑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한국은 하청 수준입니다. 정밀 정비와 군수는 일본에 맡겨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마음속에 굳어진 진실이었죠. 펜타곤에서 F-35MRO 총괄로 일하며 저는 교범과 규정을 신봉했습니다. 규정 밖의 일은 곧 위험이라고 믿었어요. 수많은 파일럿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며 저는 창문 너머 펜타곤의 거대한 구조물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 단단함과 체계가 저의 신념을 대변했습니다. 시스템, 규범, 검증된 방식. 이것이 제가 믿는 세계였죠. 제 책상 위에는 항상 교범 더미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F-35 정비 매뉴얼도 있었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바인더에 담긴 1000페이지가 넘는 규정들. 저는 그 페이지마다 포스트잇을 붙여 수시로 확인했죠. 규정은 곧 안전이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저는 종종 다른 국가들의 정비 능력에 대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책임감이라 평했죠. 호주는 안정적이고 혁신적이라 불렀고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하청 수준, 관리 필요. 이 평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물었어요. 토머스, 왜 한국에 그렇게 엄격한가요? 저는 항상 데이터를 들었습니다. 납기 지연율, 품질 불량 건수, 재작업 비율.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숫자 뒤에는 제 개인적인 상처가 있었죠. 데이터로 포장된 편견이었습니다. 토머스, 한국 방위산업체가 최근 형상된 품질 지표를 보내왔는데 한번 검토해보지 않겠나? 제 부서의 선임 분석가 로버트가 어느 날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어요. 로버트, 종이 위의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네. 현장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야. 그래도 5년간의 추세를 보면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적어도 한 번은 재평가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미 충분히 평가했어. 2012년 내가 직접 경험했던 일을 잊었나? 로버트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어요.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가능성을 가리지 않길 바랄게. 그의 말이 귓가에 잠시 맴돌았지만 곧 무시해버렸습니다. 제 신념은 이미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품질 보고서, 기술 세미나, 업체 방문 제안.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저는 시간 낭비로 여겼어요. 상관인 브라운 장군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이달 말에 서울에서 항공정비 심포지엄이 열리는데 자네가 참석했으면 하네. 장군님, 제가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지역 협력건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 리처드슨, 때로는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할 필요도 있다네. 하지만 자네 판단에 맡기지. 저는 결국 그 심포지엄 참석을 거절했어요. 후에 들은 바로는 그 자리에서 한국이 개발한 복합소재 수리 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갔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퇴근길에 차를 몰며 저는 종종 생각했어요.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리고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안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신념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게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주려 했죠. 챕터 2. 오산기지에서의 긴급 호출은 한밤중에 걸려왔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 순간부터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F-35 날개 파손. 활주로에 100m가 넘는 스파크 자국. 메인 스파 손상 의심. 리처드슨, 당신이 직접 가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상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머릿속은 이미 교범의 페이지들을 넘기고 있었죠. 메인 스파 손상은 교체밖에 없습니다. 교체는 최소 3개월. 그리고 최악의 타이밍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제임스, 제 제자였던 테스트 파일럿이었죠. 스승님, 소식 들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래도 전 다음 주에 뜹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임스는 같은 편대에 소속되어 있었고 다음 주 임무 투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업무가 아니었어요. 제 제자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죠. 제임스, 그게 무슨 소리야? 비행 일정을 미뤄야 할 것 같은데.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맡은 임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예요. 다른 편대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탈 비행기의 날개가 손상됐어. 이건 목숨 걸린 일이야. 제임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스승님께서 늘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스템을 믿으라고. 지금도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스승님이 오신다니 더 믿음직하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의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던 시스템이 지금은 저를 옥죄는 것 같았어요. 13년간 쌓아온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오산기지에 도착했을 때 활주로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타는 듯한 타르 냄새, 연료 냄새, 그리고 탄소섬유가 찢긴 날카로운 흔적. 방염복을 입고 현장을 확인하자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메인 스파 손상 확인되었습니다. 리처드슨 씨. 관제탑에서 내려온 맥도널드 대위가 말했습니다. 저는 즉각 교체해야 합니다라고 답했죠.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머릿속에 3개월이란 시간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스쳤어요. 그리고 다른 파일럿들의 얼굴도.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장 조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윙틸에서부터 메인 스파까지 균열이 진행됐습니다. 복합재 박리도 확인됩니다. 교범에 따르면 완전 교체 사항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맥도널드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착륙 중 추풍이 강하게 불었고 파일럿이 급격히 방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착륙은 성공했지만 활주로에 스파크 흔적이 길게 남았어요. 저는 손상된 날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탄소섬유층이 찢어지고 허니콤 구조가 노출되어 있었어요. 이런 손상은 교범에 명확하게 교체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토머스, 상부에서 2주 안에 복귀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맥도널드 대위가 말했어요. 2주? 말도 안 됩니다. 교체만 해도 최소 3개월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러온 겁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제임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스승님, 현장은 어떻습니까? 생각만큼 나쁜가요? 솔직히 말하면 더 나빠. 교체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여. 하지만 스승님이라면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항상 그랬잖아요. 제임스의 신뢰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임무 연기를 요청해봐. 비행기 상태가 좋지 않아. 스승님, 이건 제 결정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예요. 저희가 정찰한 데이터가 없으면 다음 작전이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오산기지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교체는 정답이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2주 안에 복귀가 안 되면 누군가 위험해집니다. 제 제자가, 제가 가르친 젊은이가 위험해지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상부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공군 작전사령부의 고위 장교들이었습니다. 리처드슨, 상황 보고해. 윌리엄스 장군이 말했습니다. 메인 스파 손상 확인됐습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시간은 최소 3개월입니다. 화면 속 장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네. 2주 안에 방법을 찾아. 그게 안 되면 너의 책임이다. 장군님, 교범에는 이런 손상의 경우 교체만이 유일한 옵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리처드슨, 전쟁이 시작되면 교범대로만 할 수 있을 것 같나? 창의력을 발휘할 때야. 우리 파일럿들이 2주 후에 그 비행기를 타야 한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제임스도 그 중 하나일세. 회의가 끝나고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과제였어요. 교범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자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제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가능한 모든 옵션을 적기 시작했어요. 수리, 불가능, 부분 교체, 규정에 없음. 다른 기체로 대체, 시간 부족. 리처드슨 씨, 점심 드셨습니까? 문 밖에서 현지 기술자 박민수 씨가 물었어요. 아직이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 좀 가져왔습니다. 먹으면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의 친절함이 잠시 제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음식을 받아든 저는 불현듯 물었습니다. 박 씨,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박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라면 교범 밖에서 답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때로는 문제 자체가 아닌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어딘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활주로에서 다른 F-35들이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 소리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2주 후에 제임스도 저기에 있을 텐데. 챕터 3.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세계 각지의 F-35 정비창을 하나씩 연락했어요. 일본 나고야 정비창이 첫 번째 선택이었죠. 모시모시, 나고야 MRO 센터입니다. 수석 정비사 다나카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나카 씨, 토머스 리처드슨입니다. F-35 메인 스파 교체 부품이 필요한데 재고가 있습니까? 리처드슨 씨, 반갑습니다만. 그의 목소리에 이미 거절의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부품 재고가 없습니다. 교체는 최소 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개월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공급망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락히드 마틴에서 최근 생산 일정을 조정했거든요. 차가운 응답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음은 호주 MRO 테일러입니다.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일러, 토머스 리처드슨이네. F-35 긴급 수리가 필요한데 슬롯이 있나? 토머스, 새벽에 미안하지만 안 좋은 소식이야. 슬롯이 꽉 찼어. 최소 6주는 기다려야 해. 6주. 그건 너무 길어. 긴급 건인데. 미안해, 친구. 우린 지금 호주 공군 전체 기종 업그레이드 중이야. 한 자리도 비어있지 않아. 미본토도 마찬가지였죠. 정비 책임자 마이크와의 통화는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토머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정비 백로그가 산더미야. 모든 라인이 포화 상태라고. 지금 들어오면 최소 4개월은 기다려야 해. 4개월? 마이크, 난 2주 안에 그 비행기를 하늘에 띄워야 한다고. 기적을 바라는 건가? 그건 불가능해. 친구. 커피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울렸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제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했죠. 첫 번째 교훈 완벽한 계획도 자제 앞에서 무너진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13년간의 경력 중 이렇게 막막했던 적은 없었어요. 데이터도, 규정도, 권위도 이번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토머스 씨,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청소 담당 김영희 씨가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네.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요.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평소 같으면 개인적인 대화를 피했겠지만 이날만큼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F-35 날개가 파손됐는데
수리할 방법이 없어요. 교체 부품은 3개월 후에나 도착하고 2주 안에 비행을 재개해야 하거든요. 김영희 씨가 걸레질을 멈추고 진지하게 물었어요. 우리 쪽에 물어보셨나요? 무슨 뜻이죠? 우리 한국 정비팀이에요. 저희 남편이 그쪽에서 일하는데 요즘 복합재 수리에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건 단순한 수리로는 안 됩니다. 메인 스파라는 핵심 구조물이 손상됐거든요.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사람들, 의외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녀의 진심 어린 제안이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기술로 F-35의 핵심 구조물을 수리한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사무실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죠. 오산기지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제임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훈련생이었을 때 첫 비행 전 긴장한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스승님, 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내가 가르친 최고의 파일럿이야. 만약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되돌아왔어요. 규정대로만 하면 돼. 그럼 항상 안전해. 지금 제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까요? 규정은 지금 제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토머스 씨, 실례지만 김영희 씨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우리 남편에게 전화해봐도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에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겠네요. 김영희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짧게 대화를 나눈 후 그녀가 전화기를 건넸어요. 남편이 당장 김준호 대령에게 연락해본대요. 그분이 F-35 담당이라고요. 고맙습니다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결제판을 손으로 잡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두통이 밀려왔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런 절망감은 처음이었죠. 저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유럽 정비창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응답은 모두 같았어요. 미안하다. 못한다. 제 세계가 삐걱대며 흔들렸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어보니 상부에서 또 독촉 메일이 와 있었어요. 리처드슨, 시간이 없다. 진전 상황을 보고하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모든 옵션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그것은 제 커리어의 종말을 의미했어요. 사무실을 서성이며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숨이 가빠졌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더 다양한 옵션을 준비했어야 했어. 너무 교범에만 의존했어.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고 숨을 고르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네? 문을 열자 한국 공군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명찰에는 김준호 대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리처드슨 씨, 잠시 시간 있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피곤함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어요. 김준호 대령은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F-35 날개 파손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리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비웃듯 반응했어요. 불가능합니다. 교범에 없어요. 김준호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순간이었지만 그때는 알 수 없었죠. 김준호 대령을 따라 걸으며 제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F-35의 메인 스파를 수리한다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건 교범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뭘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는 회의감이 묻어났어요. 인내심을 가져주십시오. 리처드슨 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습니까? 김준호 대령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놀랐습니다. 이곳은 제가 아는 오산기지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한국 공군 특수정비단입니다. 5년 전에 설립된 시설이죠. 차에서 내리자 현대적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관만 봐도 첨단 시설임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시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준호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때로 조용히 준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건물로 들어서자 보안 검색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미국 시설보다 더 엄격해 보였어요. 방문증을 받고 에어 샤워실을 통과한 후 김준호 대령이 문을 열었습니다. 리처드슨 씨, 저희 작업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을 열자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제가 알던 한국의 작업장은 혼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완벽하게 정돈되고 청결한 공간. 유리창 너머로 클린룸의 흰 빛이 새어나왔고 장비 패널에는 균일한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시설입니까? 믿기지 않았어요. 네. 100% 한국의 기술과 인력으로 운영됩니다. 김준호 대령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쪽입니다. 리처드슨 씨. 김준호 대령이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이건 독일제 오토클레이브 설비 인증서입니다. 온도 편차 0.5도, 압력 편차 0.1바 이내로 제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구노즐 RAM 분사 시스템 사양서입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레이더 흡수 물질을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클린룸 ISO 클래스 1000 인증서, 자동 레이업 로봇 사양, 실시간 품질, 로그 시스템 명세서 등이 이어졌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설비가 한국에 있다고.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장비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건가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리처드슨 씨, 저희는 말보다 데이터가 빠릅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 대령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팀원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단정한 복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거만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함과 단호함이 공존했어요. 저희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복합재료 전문가 박태영 박사, 구조해석 담당 이미경 연구원, 품질 보증 책임자 정우진 씨입니다. 각자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박태영 박사님은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10년간 보잉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설명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박태영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나라의 항공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이 여기서 더 가치 있게 쓰일 것 같았어요. 이미경 연구원은 젊어 보였습니다. 이미경 연구원은 구조해석 분야의 신성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논문이 국제 저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녀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정우진 씨는 다소 엄격해 보였습니다. 정우진 책임자는 20년 경력의 품질 전문가입니다. 그의 승인 없이는 어떤 제품도 출하되지 않아요. 철저함이 생명입니다. 정우진 씨가 간결하게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리하겠다는 겁니까? 메인 스파 손상은 교체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준호 대령은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상세한 수리 계획이 있었어요. 단계별 공정, 사용할 재료, 품질 검증 방법,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타임라인이었습니다. 10일.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특수 복합재 수리 공정입니다. 표준 교범에는 없지만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공정 흐름도를 살펴보니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손상된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대신 정밀하게 보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메인 스파의 구조적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문이 들었어요. 박태영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시뮬레이션과 실물 크기의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원래 강도의 102%까지 복원 가능합니다. 실제 F-35에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 규모로는 처음입니다만 유사한 방식으로 F-15와 KF-16의 복합재 수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김준호 대령의 대답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10일 안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 의심이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네, 가능합니다. 김준호 대령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에게 48시간만 주십시오. 정확한 진단과 시편 테스트를 완료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교범에는 이런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죠.
48시간. 무엇을 잃을 것이 있을까요? 이미 다른 모든 길은 막혀 있었으니까요. 좋습니다. 48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김준호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믿는다고 말하긴 이릅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어요. 제 말은 냉정했지만 내심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고 저는 펜을 꺼내 48시간 허가 양식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제 경력을 걸고 내린 모험이었어요. 그날 오후 그들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정확한 움직임, 완벽한 협업,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속도감. 모든 과정은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었고 각 단계마다 품질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화면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실시간 품질 로깅 시스템입니다. 모든 작업이 기록되고 이상치가 발생하면 즉시 경고가 울립니다. 정우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투명하군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투명성이 신뢰의 기본이니까요. 김준호 대령의 말에 공감이 갔어요. 밤이 깊어졌지만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저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커피를 마시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작업 방식에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까? 잠시 휴식을 취하던 정우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희는 기록으로 사람을 지킵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강렬했어요. 무슨 뜻이죠?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우리가 만든 비행기를 타는 파일럿의 생명은 우리의 기록물과 직결됩니다. 그의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시스템이, 철학이,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 대령이 첫 번째 시편 테스트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강도 테스트 78%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 중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솔직함에 놀랐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바로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48시간 후, 김준호 대령이 최종 테스트 결과를 들고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102% 강도 돌파했습니다. 원본보다 강합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니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수리 방법은 교범에 없었지만 결과는 분명했어요.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실물 수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준호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제 경력을, 어쩌면 더 많은 것을 걸어야 하는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정직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진행하세요. 실물 수리가 시작되자 저는 매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어요. 제 경력, 제자의 안전, 그리고 제 고정관념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밀절개였어요. 손상된 부위를 정확히 식별하고 제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작업자가 장비를 조작하는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이 장비는 특별 제작된 레이저 커팅 시스템입니다. 깊이 0.01mm 단위로 제어 가능합니다. 박태영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레이저가 손상된 복합재를 정교하게 절단하는 모습은 마치 외과 수술을 보는 것 같았어요. 교범에서 본 적 없는 정밀함이었죠. 이 장비는 어디서 개발한 겁니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희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박태영 박사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기존 장비로는 F-35의 복합재를 다룰 수 없었거든요. 특히 스텔스 코팅과 관련된 부분은요. 자체 개발이라고요? 그건 쉽지 않았을 텐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긍지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다음은 허니콤 코어 교체 단계였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코어를 정확히 맞춰 넣는 작업이었어요. 그들의 손놀림은 마치 외과의사 같았습니다. 오차 범위는 0.1mm.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들은 해냈어요. 이건 얼마나 자주 해보셨습니까? 실제 F-35에서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1000번 이상 했습니다. 이미경 연구원의 대답에 놀랐어요. 가상 환경에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했어요. 이 작업에 대해서는 이미 머릿속에 완벽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에 감명받았습니다. 시뮬레이션과 현실 사이의 갭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복합재 적층이었어요.
그들은 모니터 앞에서 각 단계를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층은 0도 방향으로 배치되었고, 다음은 45도와 다시 45도, 그리고 90도 방향으로 적층되었습니다. 이어서 22.5도, 다시 22.5도, 67.5도, 다시 67.5도 방향의 층이 추가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각도로 적층하는 겁니까? 궁금했습니다. 이미경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F-35의 날개는 다방향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각기 다른 각도의 층이 서로 다른 방향의 힘을 지지해주죠. 총 12개의 주층과 2개의 보조층으로 구성됩니다. 정우진 씨가 제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각 층마다 실시간으로 결합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도는 없습니까? 이런 작업에서는 첫 번째가 완벽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우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우진 씨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제가 알던 한국식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스템이, 방법론이,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있었어요. 다음은 적층된 복합재를 경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토클레이브라는 대형 압력 용기에 부품이 들어갔어요. 180도 온도의 6바의 압력으로 경화됩니다. 박태영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온도와 압력의 정확한 제어가 핵심입니다. 진공 펌프에서 우우 소리가 나고 오토클레이브 문이 닫히며 칙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8시간 기다립니다. 완전 경화까지요. 김준호 대령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다음 단계 준비를 하죠. 경화 중인 8시간 동안에도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9층의 RAM 레이더 흡수 물질 나노 분사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즈즈즈 하는 노즐 테스트 소리가 실험실에 울렸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준호 대령이 설명했어요. RAM 코팅의 두께와 밀도가 균일하지 않으면 스텔스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그 균일성을 보장하죠? 9개의 노즐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동시에 분사합니다. 그리고 각 노즐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아 분사량을 조절하죠. 그들의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첨단 과학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SPC 통계적 공정관리, 차트와 작업 로그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모든 정보가 제공되었죠. 이 데이터는 모두 저장됩니까? 궁금했어요. 네.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정우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미래에 문제가 생기면 정확히 어떤 과정에서 어떤 조건으로 작업했는지 모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정직하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의 철학입니다. 두 번째 시편 테스트는 82%의 강도를 보였고, 세 번째는 85%였습니다. 매번 개선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아직 부족합니다. 박태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목표는 100% 이상입니다. 그들은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고 공정을 미세하게 조정했어요. 적층 각도를 0.5도 변경하고, 경화 온도를 1도 올리고, 압력을 0.2바 증가시켰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오토클레이브에서 부품이 나왔을 때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초음파 C- 스캔으로 결합률을 측정했어요. 99.7%입니다. 정우진 씨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교범 기준보다 높은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교범에서는 95% 이상을 요구합니다. 김준호 대령이 대답했어요. 저희는 항상 그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RCS 레이더 단면적 측정이 진행되었어요. 이 값이 기준을 넘으면 스텔스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기준 이하입니다. 오히려 일부 구간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이미경 연구원이 결과를 알렸어요. 그 순간 저는 팔짱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처음 보는 곡선.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래프. 제 머릿속 문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였죠. 모니터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부품 수리가 아니라 신뢰였다. 정밀한 절개, 완벽한 적층, 철저한 경화,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한 기록.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신뢰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김준호 대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처드슨 씨.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실제 비행 테스트 후에 내릴 수 있겠죠. 김준호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제 하늘이 판정할 차례입니다. 테스트 성공 다음 날, 김준호 대령이 저를 한국팀 작업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그곳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의심하는 눈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으로요. 작업장에 들어서자 기술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분들이 실제 수리를 담당한 팀원들입니다. 김준호 대령이 소개했어요. 모두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고 매달 기술 인증을 갱신합니다. 매달 인증을 갱신한다고요? 그게 필요한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영수 수석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지난달의 지식이 이번 달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항상 최신 지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벽면에 걸린 인증서들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ISO, 보잉, 에어버스,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인증서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역량을 갖추셨습니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실제로는 2012년부터요. 2012년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그때 한 미국 관리가 한국 하네스 납품 지연으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김준호 대령의 시선이 의미심장했습니다. 2012년. 제가 한국 하네스 납품 지연으로 문제를 겪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혹시 그 관리가 저였나요? 목이 메었습니다. 네. 리처드슨 씨였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당시 저희 책임자가 귀하의 보고서를 읽고 크게 충격을 받았죠. 그날부터 우리는 변했습니다. 그때 일이 있고 나서 저희는 변했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계속했어요. 실패를 숨기는 대신 배우기로 했죠. 우린 기록으로 사람을 지킵니다. 빠르기보다 정확이 먼저, 성공보다 책임이 먼저.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정우진 씨가 말했어요. 우리 문화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점차 실패도 데이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재현성이 없으면 기술이 아닙니다. 김준호 대령이 덧붙였어요. 누구나 한 번의 성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복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죠. 저는 공책을 꺼내 적었습니다. 신뢰는 기록에서, 기록은 습관에서. 이것이 제가 그들에게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작업하는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박태영 박사가 저를 작업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기술자들이 F-15 날개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입니다. 박태영 박사가 설명했어요. 실제 부품의 모든 데이터가 가상 환경에서 복제됩니다. 수리 전후의 상태를 비교하고 가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죠. 놀랍군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박태영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자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요. 그렇게 해도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한 번의 실패가 얼마나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리처드슨 씨는 잘 아실 겁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012년의 그 실패가 제 경력에, 그리고 미 공군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는지를 생각하면 지금의 방식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준호 대령이 저를 작업장 구석의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공식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긴장을 풀고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리처드슨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불신했습니까?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012년 하네스 납품 지연 사건 때문이었죠. 제 경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준호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저희에게도 큰 교훈이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답은 데이터에, 의미는 사람에 있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대답했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죠.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고, 기록하고, 개선합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합니다. 상관이 실수를 인정하면 부하들도 실수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어요. 물론이죠. 처음에는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실수를 기록해야 하나? 그건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차 그 기록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오후, 김준호 대령의 제안으로 잠시 기지를 벗어나 한국의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마셨는데 그곳의 질서정연함에 놀랐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각자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문화의 일부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내가 편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거죠. 저녁에는 작은 식당에 갔어요. 주인이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설명했어요. 이런 작은 곳에서도 품질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죠. 이건 문화입니다. 품질이란 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군요. 제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품질은 태도이고 철학입니다. 이 음식을 내 가족이 먹는다면 어떨까? 이 비행기를 내 자식이 탄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품질의 시작점이죠. 소주잔을 건배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어요. 교범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무엇을요? 김준호 대령이 물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의 실패로 전체를 판단했죠.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당신들은 제 실수에서 배웠는데 저는 제 실수에서 배우지 못했군요. 제 말에 쓴웃음이 묻어났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김준호 대령의 따뜻한 미소가 위로가 되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 산책로를 걸었어요. 강변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말했어요. 매일 아침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죠. 정신적인 준비도 중요하군요. 물론입니다. 정신이 맑아야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오늘의 내 상태가 파일럿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일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범 신봉자에서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교범은 시작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숙소 앞에서 헤어지기 전 김준호 대령이 작은 수첩을 건넸어요. 저희 팀의 작업 철학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간결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다. 완벽함은 과정에서 온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사람이 시스템보다 중요하다. 비난보다 배움이 우선이다. 이 문장들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 걸린 교범을 따르라는 문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호 대령.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감사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그날 밤, 저는 공책을 펴고 적었어요. 교범은 시작이었다. 다시 배우겠다는 결심과 함께요. 제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장관실이었어요. 리처드슨, 내일 기자회견이 있네. F-35 동부가 정비 허브 지정 관련해서 자네가 직접 발표해주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결정될 줄은 몰랐어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한국을 동부가 F-35 정비 허브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야. 단계적으로 물량을 배정할 예정이고
자네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말해주게. 전화를 끊고 제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은 하청 수준이라고 단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직접 한국을 허브로 지정하는 발표를 하게 될 줄이야. 토머스, 뭐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동료인 마이클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F-35 정비 허브로 지정한다고 발표해야 해. 그거 좋은 일 아니야? 내가 항상 원했던 거잖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마이클, 난 항상 일본을 밀었어. 한국은 항상 하청 수준이라고 말해왔지. 그래. 알아. 우리 모두 기억해. 그런데 뭐가 널 바꿨어? 사실을 직접 본 거야.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했어. 마이클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토머스, 이건 단순한 기술적 평가 이상인 것 같은데? 맞아. 내가 깨달은 건 기술만이 아니야. 그들의 철학,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어. 기자회견 원고를 쓰기 시작했지만 몇 번이고 구겨버렸습니다. 공식적인 어투로는 제가 경험한 것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결심했죠. 준비된 원고 없이 진심을 말하기로. 다음 날 플래시가 번쩍이는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과거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더 예리했습니다. 리처드슨 씨, F-35 동부가 정비 허브 지정에 대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CNN 기자의 첫 질문이 날아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말했어요. 한국 없이는 우린 더 약해집니다. 기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긴 공식 답변을 기대했겠지만 제게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죠. 빠르기보다 정확을 우선시하고 성공보다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화면에 오산기지에서의 수리 과정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기간, 비용, 품질 수치가 그래프로 표시되었죠. 이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정비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정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작년 인터뷰에서 리처드슨 씨는 한국은 정밀 MRO 분야에서 하청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바뀐 겁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어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어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바뀐 것은 한국이 아니라 저입니다. 제 편견이었죠. 국익은 편견보다 무겁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인상적이었나요? 항공 전문지 기자가 물었습니다. 특수 개발된 복합재, 수리 기술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나노 정밀도의 RAM 분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에게 품질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동부가 정비 허브로 한국을 선정한다면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외교 전문 기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본도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능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구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브리핑 후반부에는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했어요. 미다시안 공동 MRO 교육센터 설립, 데이터 공유 표준화, 상호 인증 고도화 계획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동맹의 새로운 단계입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 기술력의 어떤 부분이 미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현장 중심 문제 해결 능력과 빠른 적응력입니다. 미국은 종종 교범과 규정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한국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호보완적 접근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에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점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 한국을 다시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가르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러 갑니다. 제 말에 작은 웃음이 퍼졌지만 그것은 조롱이 아니라 공감의 웃음이었어요. 모두가 제 변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 말했어요. 한국은 미래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주차장에 줄지어 선 차들,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워싱턴 D.C.의 전경. 제 시야는 같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져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김준호 대령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을 보여주실 계획인가요? 호기심에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신형 복합제 자가 치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을 직접 보셨으면 합니다. 자가 치유 시스템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미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었나 봐요. 오후에 제임스가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막 한국에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것이죠. 어땠어? 한국은?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환하게 웃었어요. 놀라웠습니다. 스승님. 그들의 열정,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인상적이었어요. 수리한 날개는 어땠지? 비행 중에 문제는 없었고? 전혀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특히 고지 기동에서 안정성이 확실히 향상됐어요. 다른 파일럿들도 다 느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것을 느꼈어.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예요. 제임스가 계속했어요. 그들은 스승님에 대해 정말 높게 평가하더군요. 토머스 리처드슨이 인정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존중은 양방향이었어요. 제가 그들을 존중하게 된 만큼 그들도 저를 존중해 주었죠. 제임스,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스승님, 저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첫 임무 때부터 한국 정비사들과 함께 일했거든요. 그들의 세심함과 책임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제임스가 미소 지었어요. 말해도 믿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스승님은 직접 경험해야 믿는 분이잖아요.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나? 저녁이나 같이 먹자.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더 듣고 싶어. 기꺼이요. 스승님, 제가 한국에서 배운 소주 마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의 공유, 문화의 교류였어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는 것.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차 라디오에서 제 기자회견 소식이 나왔습니다. 펜타곤, 동부가 F-35 정비 허브로 한국 지정. 토머스 리처드슨 한국은 미래다라고 발언.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아래에서 F-35가 안전하게 비행할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기술과 신뢰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데이터에서 비롯되었고, 데이터는 사람들의 진정성에서 비롯되었죠. 집에 도착해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서 예전 교범들을 꺼내 펼쳐보았어요. 그 페이지들은 여전히 같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범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니었어요. 책상 위에 김준호 대령이 준 작은 수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 적힌 문장들이 이제는 제 원칙이 되었어요. 실패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내일부터는 펜타곤 내 제 팀에 이 철학을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니까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범 밖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을 준비하며 활주로에 줄지어 선 F-35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대가 부드럽게 날아오르는 모습도요. 신뢰는 데이터로, 동맹은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깨달음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이 본 한국의 힘, 어떻게 느끼셨나요?